유럽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왜 알프스보다 이 산악 지형이 더 위협적인가? 미군 최첨단 정찰기가 꼬박 30시간 동안 한반도 상공을 어김없이 침묵 비행하고 북한은 군사 분계선 철책을 무려 80m 앞까지 밀고 내려왔습니다. 그것도 지난 한 달에만 4차례. 긴장이 결코 가볍지 않은 지금 스위스 국방자문 출신 지형 전략가 다니엘 페로가 한반도로 향했습니다. 그는 이 반도 하나만 18회째 당당히 파고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이번엔 전혀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토의 70%가 산으로 뒤덮인 이 반도는 그가 아는 그 어떤 요새와도 다르다고.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아니면 이 땅에 차곡차곡 숨어있는 무언가가 따로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화강암 능선 아래 숨겨진 700년 방어의 역사를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다니엘 페러입니다. 스위스 로잔에서 지형 전략을 연구하는 애널리스트로 일한 지 벌써 18해가 됐습니다. 제 전문 분야는 지형이 군사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일이거든요. 산의 경사, 능선의 방향, 계곡의 폭 같은 것들이 전투의 결과를 어떻게 바꾸는지 그걸 숫자로 증명하는 게 제 일입니다. 저는 원래 이런 감정적인 이야기를 잘 꺼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취재를 시작하면서 제 과거를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더라고요. 12해 전 저는 아프가니스탄 산악지대에서 국제자문단 소속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제 역할은 특정 계곡의 지형이 이동로로 안전한지 판단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위성 데이터와 경사도 자료를 바탕으로 안전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등고선만 보면 완만한 지형이었고 경사도 수치도 기준치 안에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변수 하나를 놓쳤다는 걸 저는 그날 이후로도 오랫동안 몰랐죠. 그 계곡은 좁고 굽어 있었고 양옆 능선이 시야를 완전히 가리는 지형이었어요. 제가 놓친 건 각도였습니다. 등고선 지도는 높낮이만 보여줄 뿐 그 능선이 어느 방향으로 굽으며 시야를 차단하는지는 알려주지 않는 겁니다. 마치 사람 얼굴을 이름표만 보고 판단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름은 알아도 그 사람이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는 전혀 알 수 없는 것처럼요. 그날 제 동료였던 백이 그 계곡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건은 순찰대가 그 계곡을 통과하던 중 벌어졌습니다. 저는 상황실에서 무전을 듣고 있었어요. 처음엔 그저 평범한 이동 보고였습니다. 그런데 몇 분 뒤 무전기 너머로 갑자기 총성이 들렸어요. 순찰대는 계곡의 구분 지점에서 매복 공격을 받았고 백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른 대원 2명도 크게 다쳤어요. 사건 이후 진행된 내부 조사에서 제가 제출한 지형 평가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저는 그 계곡의 경사도를 12개 지점에서 측정했고 모든 수치가 안전 기준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조사관은 제게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그 12개 지점이 능선의 굴곡 방향까지 고려한 지점이었는지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숫자 하나, 각도 하나를 놓치면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날 몸으로 배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후로 어김없이 모든 분석에 3번씩 검산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등고선, 능선 방향, 그리고 위성 사진 대조까지 3단계를 반드시 거치는 겁니다. 동료들은 제가 유난스럽다고 하지만 저는 그 유난스러움을 결코 버릴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최근 저는 새로운 지역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한반도입니다. 계기는 단순했어요. 연구소 동료 콜라트와 점심을 먹다가 제가 최근 논문에서 본 통계 하나를 꺼냈습니다. 한반도는 국토의 약 70%가 산악지형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콜라트는 대수롭지 않다는 표정으로 커피를 마시며 당당히 말했습니다. 그게 뭐 특별한 얘기예요? 아프가니스탄도 산악 비율이 70%가 넘어요. 네팔은 무려 80% 가까이 되고요. 우리 스위스도 국토의 60% 이상이 산이잖아요. 산 많은 나라는 세상에 널렸어요. 저는 순간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콜라트의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산악 비율만 놓고 보면 한반도는 결코 특별한 지역이 아니었죠. 저는 그래도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산악 비율이 비슷한 나라들끼리는 방어 결과도 비슷해야 하지 않겠냐고요.
콜라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거야 병력 규모, 무기 체계, 동맹 관계 같은 다른 변수가 훨씬 크게 작용하니까요. 지형 하나로 그 차이를 설명하려는 건 지나친 단순화예요. 저는 그 지적을 부정할 수 없었던 겁니다. 콜라트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겪은 일 때문에 산악 지형에 예민한 건 이해해요. 그런데 그거랑 이건 다른 문제예요. 산이 많다고 다 같은 산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산악 비율이라는 숫자 하나로 지형의 성격을 다 설명할 수는 없다는 걸 저는 100을 잃은 그날 이미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묘하게 콜라트의 그 말이 오히려 제 안에서 다른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산이 많다고 다 같은 산이 아니라면 그 차이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저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습관처럼 국제군사사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산악 비율이 비슷한 국가들의 방어 관련 통계를 나란히 띄워봤어요. 아프가니스탄, 네팔, 스위스, 그리고 한반도. 산악 비율만 보면 네 지역 모두 비슷한 범주에 묶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국토의 약 70%, 네팔은 약 80%, 스위스는 약 60%, 그리고 한반도는 약 70%였어요. 숫자만 놓고 보면 순서를 매기기도 애매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화면을 좀 더 스크롤해서 다른 항목을 열었을 때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방어작전 성공률이라는 항목이었어요. 같은 산악 비율을 가진 지역들인데 그 숫자가 지역마다 차곡차곡 다르게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차이가 단순한 통계 오차라고 생각하고 넘기려 했어요. 그런데 다시 확인해봐도 그 격차는 결코 우연으로 보기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그 표를 몇 번이고 다시 정렬해봤습니다. 산악 비율 순서로 정렬하면 순위가 뒤죽박죽 섞였는데 다른 기준으로 정렬하니 한반도만 유독 위쪽에 홀로 떨어져 있는 구간이 하나 보였습니다. 저는 그 구간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같은 재료로 요리했는데 결과물만 유독 다르게 나온 요리 하나를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캡처해서 파일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콜라트에게 다시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같은 산인데 왜 결과가 이렇게 다른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전까지는 저는 이 화면을 지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12해 전 그 계곡을 떠올리며 제가 또 하나의 사각지대 앞에 서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번엔 계곡이 아니라 데이터 안에 숨은 사각지대였어요. 산악 비율이라는 등고선만 보고 지나쳤다면 저는 결코 이 격차를 발견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지 않은 채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100을 잃은 그날처럼 저는 이번에도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에게 묵묵히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그 표를 인쇄해서 콜라트의 책상 위에 올려뒀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저는 연구소 안에서 이상한 흐름을 느꼈습니다. 유럽의 방위비 지출이 최근 몇 년 사이 무려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나토 회원국들은 국내 총생산 대비 5%까지 방위비를 늘리자는 공약에 합의했고 실제로 지난해 유럽의 방위 투자 규모는 처음으로 1,000억 유로를 넘어섰습니다. 국민 한 사람당 방위비 지출로 따지면 몇 년 전보다 눈에 띄게 늘어난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놀란 건 그 숫자가 아니었어요. 그 예산이 흘러가는 방향이었습니다. 연구소 세미나실 게시판에는 최근 들어 인도 태평양 관련 발표 제목이 부쩍 늘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저 유행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목들을 하나씩 읽어보니 유독 동북아시아, 그 중에서도 한반도를 다루는 논문이 눈에 띄게 많아졌더라고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희 연구소에서 이 지역을 다루는 발표는 1년에 한두 건에 그쳤는데 최근에는 그 수가 눈에 띄게 늘어난 상태였습니다. 저는 콜라트에게 이 흐름을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다들 이 반도 이야기를 하는 거냐고요. 콜라트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그거야 북한 리스크 때문이죠. 미사일, 핵, 접경지역 긴장. 유럽 입장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아시아 쪽 화약고에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지형이랑은 상관없는 얘기예요. 저는 그 말에 반박할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언론에는 접경지역 긴장을 다루는 기사가 어김없이 등장했으니까요.
콜라트의 설명이 훨씬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 밤 다시 자료를 뒤졌습니다. 이번엔 군사적 긴장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열강들이 어떤 지역을 두고 각축을 벌였는지를 살펴봤죠. 그리고 저는 이상한 공통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100년도 더 전 영국과 러시아가 패권을 다투던 시절에도 세계 지정학적 열점으로 꼽히던 지역이 딱 3곳 있었습니다. 크림반도,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한반도였어요. 저는 그 3지역의 이름을 나란히 적어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크림반도는 제가 잘 아는 지역이었고 아프가니스탄은 제 12의 전 그 계곡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는 제가 최근에야 관심을 갖기 시작한 곳이었어요. 3지역 모두 산악과 반도 혹은 좁은 회랑 지형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오랜 습관대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지형 자체가 열강들의 셈법을 반드시 흔드는 변수였을까요? 저는 자료를 더 파고들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부동항을 확보하기 위해 남쪽으로 계속 세력을 넓히려 했고 영국은 그 남하를 막기 위해 길목마다 대응했습니다. 크림반도에서는 1853년부터 3년 가까이 전쟁이 이어졌고 아프가니스탄에서는 19세기에만 2차례에 걸쳐 영국과 러시아가 대리전 양상의 충돌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한반도는 1904년 러일 전쟁의 직접적인 무대가 됐어요. 3곳 모두 평지가 아니라 산과 좁은 통로로 이루어진 지형이었다는 게 저는 새삼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지였다면 병력과 물자를 가진 쪽이 그대로 밀고 들어갔겠지만 산악과 반도 지형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병목처럼 좁아지는 통로 하나가 강대국의 압도적인 물량조차 한 곳으로 몰아넣어버리는 겁니다. 저는 그걸 좁은 문 하나로 밀려드는 인파에 비유해봤습니다. 아무리 뒤에 사람이 많아도 문이 좁으면 한 번에 한 명씩만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이치였죠. 콜라트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당신 지금 100년 전 얘기랑 오늘 유럽 국방비 얘기를 억지로 묻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지적을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근거가 부족한 연결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묵묵히 자료를 더 파다 보니 저는 최근 몇몇 유럽 국방연구소가 동북아 지형 분석을 별도 과제로 편성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단순한 정세 분석이 아니라 지형 자체를 변수로 다루는 연구였어요. 저는 그 흐름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그 주 금요일 제 메일함에 초청장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한국의 한 국방 관련 연구기관이었어요. 제목은 동북아 지형과 방어 전략 국제 세미나 초청이었습니다. 저는 그 메일을 읽으며 손끝이 저릿했습니다. 100년 전 지정학적 열점이었던 그 땅이 지금 저를 직접 부르고 있었으니까요. 초청장에는 참가자 명단도 함께 첨부돼 있었는데 유럽 여러 국가의 국방연구소 소속 연구자들 이름이 눈에 띄게 많았습니다. 저 혼자만의 관심이 아니었다는 걸 저는 그 명단을 보며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참가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콜라트는 제 책상 너머로 그 화면을 보더니 이번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제가 쫓고 있던 건 하나의 질문이었다는 걸요. 산악 비율이라는 숫자로는 결코 설명되지 않는 차이, 그리고 100년 전부터 반복돼 온 지정학적 패턴. 이 두 가지가 한반도라는 한 지점에서 겹치고 있었던 겁니다. 출장 허가는 예상보다 빨리 떨어졌습니다. 저는 짐을 꾸리며 12해 전 그 계곡을 향하던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확신을 가지고 당당히 떠났다가 결국 가장 아픈 실패를 안고 돌아왔었죠. 이번엔 다를 거라고 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짐 가방에 마지막으로 넣은 건 그 국제군사사 데이터베이스 표를 인쇄한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건 세미나 전날 오후였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자마자 저는 습관처럼 하늘부터 살폈어요. 12해 전부터 몸에 밴 버릇입니다. 어디를 가든 그 지역 지형의 결을 먼저 눈에 담습니다. 활주로 너머로 낮고 완만한 산줄기가 겹겹이 늘어서 있었어요. 로잔 근처의 뾰족한 봉우리들과는 확실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세미나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이어지는 산들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스위스의 산은 봉우리 하나하나가 우뚝 솟아 있는데 이곳의 산은 서로 어깨를 맞대듯 능선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어요. 저는 그 차이를 손으로 그려보려다가 사진으로 남기는 걸로 만족했죠. 창밖 풍경은 마치 파도가 얼어붙은 것처럼 낮은 능선이 끝없이 겹쳐 있었습니다. 세미나장 등록 데스크에서 명찰을 받는데 옆에 있던 한 여성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서윤아였습니다. 국방 관련 연구기관 소속 지형전략 분석가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명찰에는 소속 기관명과 함께 발표 세션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형식적으로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솔직히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18대 동안 지형 관련 세미나에 수십 번 참석했고 대부분은 이미 아는 이야기의 반복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서윤아가 발표를 시작하자마자 저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역의 산악 비율만 보고 방어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시는데 그건 절반만 맞는 얘기입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오랜 습관대로 반박부터 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산악 비율이 비슷한 지역들 사이에서 방어 성공률 격차를 발견했고 그게 이번 취재의 출발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서윤아는 저를 바라보다가 화면에 지도를 하나 띄웠습니다. 산악 비율은 결국 평면적인 숫자예요. 정작 중요한 건 능선이 어느 방향으로 뻗어 있고 그 밀도가 얼마나 촘촘한가입니다. 같은 70%라도 능선이 일렬로 뻗은 지형과 그물처럼 겹겹이 얽힌 지형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거든요. 이 지역만 해도 위성지도로 능선을 세어보면 100제곱킬로미터 안에 크고 작은 능선이 수십 갈래로 갈라져 있습니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그동안 붙들고 있던 질문이 애초에 잘못된 전제 위에 서 있었던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윤아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등고선 지도로는 이 차이가 보이지 않아요. 결국 능선의 방향까지 겹쳐봐야 진짜 그림이 나옵니다. 서윤아는 화면에 두 개의 지형도를 나란히 띄웠습니다. 왼쪽은 능선이 한 방향으로 길게 뻗은 지형이었고 오른쪽은 이 지역처럼 능선이 사방으로 얽혀있는 지형이었어요. 왼쪽 같은 지형은 그 방향만 따라가면 결국 뚫립니다. 병력이 능선을 타고 한 줄로 밀고 들어가면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오른쪽처럼 능선이 그물처럼 겹친 곳은 다릅니다. 어느 방향에서 들어와도 다음 능선이 또 가로막아요.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마치 미로 안에 미로가 겹겹이 들어있는 구조 같았어요. 하나의 벽을 넘어도 또 다른 벽이 기다리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저는 스위스의 산악 지형을 떠올려 봤습니다. 알프스는 봉우리가 높고 웅장하지만 그 사이 계곡은 상대적으로 넓고 곱게 뻗은 경우가 많았어요. 반면 이곳은 봉우리 자체는 낮아도 그 사이를 잇는 능선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12해 전 그 계곡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제가 놓쳤던 것도 등고선 너머의 각도였으니까요. 저는 그 우연이 결코 우연 같지 않더라고요. 쉬는 시간 저는 서윤아에게 다가가 최근 이 지역 상공에서 있었던 일을 물었습니다. 미군 정찰기가 30시간 동안 이 지역 상공을 침묵 비행했다는 뉴스를 비행기에서 읽었거든요. 그것도 지난달에만 최소 4차례 이상 반복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윤아의 표정이 조금 굳더니 접경지역 철책도 최근 80m 가까이 남쪽으로 내려왔다고 저희에게는 낯선 뉴스가 아니라고 담담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제가 다루고 있는 게 단순한 학술적 호기심이 아니라는 걸 다시 실감했습니다. 이 지형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안전과 맞닿아 있는 이야기였던 거죠. 저는 서윤아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능선 밀도라는 게 실제 전투 기록으로도 증명된 적이 있는지요? 서윤아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내일 직접 보여드릴게요. 숫자로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빠를 거예요. 마침 여기서 1시간 거리에 좋은 사례가 있어요. 서윤아가 노트북을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내일 오전 실제 능선을 보러 가시겠어요? 다부동이라는 곳이에요. 75년 전 이 능선 하나가 전쟁의 흐름을 바꿨거든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2해 전 저는 사각지대 하나를 놓쳐서 동료를 잃었습니다.
이번엔 그 사각지대를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러 가는 셈이었어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차창 밖으로 어둠에 잠긴 능선을 바라봤습니다. 낮에 본 그 겹겹이 얽힌 산줄기가 이제는 검은 실루엣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실루엣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제가 12해 동안 당당히 붙들고 있던 질문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저는 잠들기 전까지 다부동이라는 그 지명을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숙소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 사이사이에도 크고 작은 산 그림자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과 그림자의 경계를 한참 바라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윤아와 함께 차를 타고 시내를 벗어났습니다. 1시간 남짓 달리자 창밖 풍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낮은 구름 사이로 좁은 계곡이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 사방이 능선으로 둘러싸인 지형이 나타났어요. 서윤아가 차를 세우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다부동입니다. 75년 전인 1950년 여름, 이 능선 하나를 두고 열흘 넘게 공방이 벌어졌던 곳이에요. 저는 차에서 내려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좌우로 능선이 겹겹이 이어져 있었고 그 사이로 폭이 좁은 통로 하나가 대구 방향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폭을 눈으로 가늠해봤어요. 20걸음도 채 안 될 것 같은 폭이었습니다. 저는 이 좁은 틈 하나가 대구라는 도시 전체의 운명을 결정했다는 사실이 쉽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서윤아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1950년 8월, 북한군은 대구를 향해 무려 5개 사단을 투입했습니다. 이곳을 지키던 건 국군 제1사단 1개 사단이었어요. 병력 규모로만 보면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들으며 반박이 먼저 나왔습니다. 결국 그 병력 차이가 승패를 갈랐다는 뜻 아닌가요? 지형은 부차적인 요소였던 거죠. 서윤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이 방어선은 전투 정면이 20km에 달했는데 그중 병력과 화력을 집중할 수 있는 통로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 하나뿐이었습니다. 5개 사단이라는 숫자는 넓은 평지였다면 압도적이었겠지만 이 좁은 통로 앞에서는 한 번에 밀고 들어올 수 있는 병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뒤에 병력이 쌓여 있어도 통로 폭이 정해져 있으면 한 번에 투입할 수 있는 인원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콜라트와 나눴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좁은 문 하나로는 아무리 뒤에 사람이 많아도 한 번에 한 명씩만 지나갈 수 있다는 비유였죠. 저는 그 비유가 지금 이 능선 위에서 실제 전투로 증명되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서윤아가 계속했습니다. 국군 제1사단은 이 전투 직전 50해 동안 낙동강변에서 벌어진 전투에서만 6,800여 명을 사살하고 전차 10대를 파괴했습니다. 병력 열세를 지형으로 상쇄하지 못했다면 불가능한 전과였어요. 이후 이 다부동 방어선으로 이동해서는 328 고지와 유악산을 잇는 능선을 좌익과 중앙, 우익 3개 연대로 나눠 지켰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도 결국 유엔군의 공중 폭격이 결정적이지 않았나요? 서윤아는 그 질문에도 준비된 답을 갖고 있었습니다. 1950년 8월 16일, 폭격기 98대가 이 일대에 960톤이 넘는 폭탄을 26분 만에 쏟아부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폭격이 효과를 낸 이유도 결국 지형 때문입니다. 적이 이 좁은 통로에 밀집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지형이 먼저 적을 한 곳으로 몰아넣었고 그 다음에야 화력이 결정타를 날린 겁니다. 만약 이 지역이 사방으로 뚫린 평지였다면 아무리 많은 폭탄을 투하해도 이렇게 집중된 효과를 내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능선 위에 서서 그 좁은 통로를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병력도 화력도 이 지형 위에서 작동하는 변수였다는 걸 저는 그제야 당당히 받아들이게 됐죠. 저는 문득 12해 전 그 계곡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좁은 통로가 오히려 위험을 감춘다고만 생각했어요. 시야가 가려지는 지형은 곧 매복의 위험이라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같은 조건이 정반대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좁은 통로가 방어자에게는 오히려 화력을 집중할 수 있는 무기가 되는 셈이었어요. 저는 그 차이를 서윤아에게 말했습니다. 같은 좁은 지형인데 왜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저에게 불리했고 이곳에서는 방어자에게 유리했는지요? 서윤아가 대답했습니다.
결국 누가 그 지형을 먼저 이해하고 있느냐의 차이예요. 이곳 방어선을 지휘한 지휘관은 이 능선 지형을 미리 파악하고 병력을 배치했거든요. 좌익과 중앙, 우익의 부대를 나눠 배치해서 어느 방향에서 공격이 와도 대응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지형은 아는 사람에게는 무기가 되지만 모르는 사람에게는 함정이 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백을 잃었던 그날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지형을 미리 이해하지 못했던 쪽이었습니다. 제가 12개 지점에서 경사도를 측정하고도 놓쳤던 건 이곳. 지휘관이 가장 먼저 확인했던 그 방향성이었던 겁니다. 같은 질문을 다른 방식으로 던졌다면 저는 그때 다른 결론에 도달했을지도 모릅니다. 서윤아가 능선 반대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이 땅 사람들이 산을 방어에 활용한 역사는 700년도 더 됐거든요. 다부동은 그 오랜 흐름의 가장 최근 사례일 뿐입니다. 저는 그 말에 놀라되 물었습니다. 700년이라고요? 서윤아는 조용히 웃으며 다음 답사지로 이동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차에 오르며 지금까지 본 것이 전체 그림의 아주 작은 조각에 불과하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능선 하나를 두고 벌어진 열흘간의 공방이 이 정도 밀도였다면 700년의 역사는 대체 얼마나 촘촘하게 쌓여 있을지 저는 짐작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다부동의 능선을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좁은 통로 하나가 도시 전체의 운명을 갈랐다는 사실이 이제는 더 이상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서윤아가 저를 데려간 두 번째 장소는 산 중턱에 남아있는 오래된 성벽이었습니다. 돌을 촘촘히 쌓아 올린 성벽이 능선을 따라 구불구불 이어져 있었어요. 저는 그 성벽을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다듬어진 돌이 빈틈없이 맞물려 있었어요. 다부동에서 본 흙과 나무로 된 참호와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방어시설이었습니다. 서윤아는 이런 산성이 한반도 전역에 2,000곳 넘게 남아있다고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숫자에 놀랐죠. 2,000곳이라고요? 삼국시대부터 시작된 전통이라고 서윤아가 말을 이었습니다. 각 지역 세력이 산봉우리를 따라 성을 쌓고 그 안에 우물과 창고를 마련해서 유사시 버틸 수 있게 했고 이 방식이 고려와 조선을 거치며 계속 이어졌다는 겁니다. 서윤아가 성벽 위로 올라서며 말을 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몽골이 침입해 오던 13세기였다고 고려. 조정이 전 국민에게 산성이나 섬으로 피신하라는 정책을 전국적으로 시행했다고 지금으로부터 800년 가까이 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앞서 그가 말했던 700년이라는 숫자를 떠올리며 되물었습니다. 어제는 700년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서윤아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대략적인 표현이었어요. 정확히는 그보다 조금 더 됩니다. 이 정책 이후로 산성은 단순한 군사시설이 아니라 국가가 백성을 지키는 표준체계가 됐어요. 저는 그 표준체계라는 표현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습니다. 산성 안에는 반드시 우물과 곡식 창고를 갖추도록 했어요. 물과 식량이 없으면 아무리 성벽이 튼튼해도 오래 버틸 수 없으니까요.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이런 산성들을 다시 정비해서 도성방어를 위한 2중 3중의 방어선으로 재편했습니다. 지금 서울 인근에 남아있는 대규모 산성도 그 시기에 크게 개축된 것들이에요. 성벽뿐 아니라 성 안의 관청과 마을까지 통째로 옮겨서 유사시 도시 기능 자체를 산 위로 옮길 수 있게 설계한 곳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례를 하나 구체적으로 들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서울 동남쪽에 있는 대표적인 산성 하나는 17세기에 대대적으로 다시 쌓았어요. 성벽 둘레만 8km에 가깝고 성 안에 임시 행궁까지 갖췄습니다. 국왕과 조정이 위급할 때 그 산성 안으로 옮겨가 국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거예요. 실제로 17세기 중반 외적의 침입 때 이 산성에서 몇 주 동안 농성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자연스럽게 스위스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조금 상기된 목소리로 당당히 말했습니다. 그거 스위스도 똑같아요. 우리도 2차 대전 당시 국가 요새라는 방어 전략이 있었어요. 병력을 알프스 산악지대로 물리고 평지는 내주더라도 산악 거점에서 끝까지 버틴다는 계획이었죠. 요새 안에 무기고와 병원, 발전시설까지 갖춰서 몇 달을 버틸 수 있게 설계했어요. 유럽에서는 이 전략이 훨씬 체계적이라고 평가받습니다.
서윤아는 제 말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 전략을 알고 있어요. 정말 정교한 계획이었죠.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어요. 스위스의 그 계획은 2차 대전이라는 특정 시기에 중앙정부가 하나의 청사진으로 설계한 단일 전략이었잖아요. 이곳의 산성 체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 차이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이곳은 고을마다 산성이 하나씩 있었어요. 왕조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그 지역 산성은 계속 보수되고 재사용됐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계획이 아니라 수백 개의 작은 방어 거점이 1000년 넘게 층층이 쌓인 거예요. 저는 순간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통일된 설계 없이 지역마다 따로 쌓은 거라면 체계성은 떨어지지 않나요? 서윤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중앙에서 하나의 계획이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지지만 지역마다 독립적인 거점이 있으면 한 곳이 뚫려도 다른 곳이 버틸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분산된 구조 자체가 하나의 전략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손으로 성벽의 돌 하나를 짚었습니다. 이 돌 하나하나가 서로 다른 시대에 쌓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위스의 국가 요새가 하나의 정교한 설계도라면 이곳은 수백 개의 설계도가 겹겹이 포개진 셈이었어요. 저는 그 차이를 손끝으로 느끼듯 성벽을 따라 걸었습니다. 이끼가 낀 돌과 비교적 최근에 보수된 것으로 보이는 돌이 한 벽 안에 나란히 섞여 있었습니다. 서윤아가 성벽 아래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 집안도 이런 산성 근처 마을 출신이에요. 할아버지가 전쟁 때 이 근처 산으로 피신했다가 가족 중 한 분을 산에서 잃으셨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 말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서윤아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낮아져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더 여쭤봐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서윤아는 잠깐 먼 산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오늘 밤 시간 괜찮으시면 그 이야기 마저 해드릴게요.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이 취재가 단순한 지형 분석을 넘어서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돌 하나하나의 숫자만이 아니라 사람의 사연이 겹겹이 쌓여 있다는 사실을 저는 그제야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12해 동안 지형을 오직 숫자와 각도로만 읽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성벽 앞에서는 그 돌 하나하나에 새겨진 시간의 층위가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성벽을 내려오면서도 서윤아가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꺼낼지 궁금해서 발걸음이 자꾸 느려졌습니다. 해가 산등성이 너머로 넘어가면서 성벽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아와 저는 숙소 근처 작은 식당에 마주 앉았습니다. 서윤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희 할아버지 이야기 마저 해드릴게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강원도 철원 근처 마을에서 나고 자라셨어요. 1952년 가을 그 근방에서 열흘 동안 벌어진 전투가 있었습니다. 백마고지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저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서윤아는 물잔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잠시 숨을 고른 뒤 1952년이 휴전회담이 이미 시작된 이후였다고. 그런데 판문점에서 포로 문제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양측 모두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전선의 고지 하나하나를 두고 격렬하게 다퉜다고. 백마고지도 그런 배경에서 벌어진 전투였다고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해발 395m밖에 안 되는 낮은 고지였어요. 그런데 그 고지 하나가 철원 평야 전체와 서울로 통하는 보급로를 감지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국군 9사단과 중공군 3개 사단이 그 고지 하나를 두고 열흘 동안 밀고 밀리는 싸움을 벌였어요. 열흘 사이 고지의 주인이 12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국군 측 사상자만 3,500여 명, 중공군 측은 만여 명에 달했다고 해요. 저는 그 횟수에 놀랐습니다. 12번이라고요? 양쪽이 쏟아부은 포탄만 27만 발이 넘었어요. 포격으로 산등성이가 하얗게 벗겨져서 마치 백마가 누워있는 형상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마고지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원래는 이름조차 없던 무명고지였는데 그 열흘 동안의 전투 때문에 지도에 새로운 이름이 새겨진 셈이에요. 저는 그 숫자 하나하나가 얼마나 참혹한 밀도인지 가늠하려 애썼습니다. 해발 400m도 안 되는 낮은 언덕 하나에
그렇게 많은 포탄이 집중됐다는 사실이 좀처럼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격렬함이 이 고지 하나가 가진 위치의 무게 때문이라는 걸 뒤늦게 이해했죠. 낮은 언덕이라도 그 위치가 보급로 전체를 좌우한다면 양쪽 모두 결코 물러설 수 없는 법이었으니까요. 저희 할아버지 가족은 그 무렵 산으로 피신했습니다. 산성이 있던 자리 근처였어요. 그런데 피신 도중에 포격이 근처까지 번졌고 할아버지의 형, 그러니까 제 종조부 되시는 분이 그때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평생 거의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이 일을 하게 된 것도 어릴 때 할아버지가 지나가듯 흘리신 그 몇 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서윤아의 목소리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산이 가족을 지켜준 곳이자 동시에 형을 앗아간 곳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이 오랫동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야 조금씩 알겠더라고요. 지형은 결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아요. 그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그 지형을 얼마나 이해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만들 뿐이죠. 저는 그 말이 제가 다부동에서 당당히 얻은 결론과 같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형은 아는 사람에게는 무기가 되고 모르는 사람에게는 함정이 된다는 그 말이요. 저는 그 문장을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한참 후 저도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말씀드릴 게 있어요. 어제부터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저는 12해 전 그 계곡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꺼냈습니다. 백이라는 이름, 제가 놓친 각도, 그리고 그 이후로 제가 3번씩 검산하게 된 이유까지요. 저는 그날 이후 제가 어떤 지형을 봐도 마음 한구석이 결코 편하지 않았다는 것도 처음으로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심지어 백의 가족에게 아직 제대로 된 편지 한 통 쓰지 못했다는 것도 말했습니다. 12해가 지났는데도 저는 그 앞에서 여전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서윤아는 제 얘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우리 둘 다 지형을 이해하지 못해서 누군가를 잃은 사람들이네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이 취재가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18해 동안 수많은 지형을 분석해왔지만 이렇게 누군가와 그 아픔을 나눠본 적은 결코 없었습니다. 서윤아가 물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저는 이 일을 하면서 늘 궁금했어요. 왜 어떤 사람은 지형 앞에서 사람을 잃고 어떤 사람은 지형 덕분에 사람을 지키는가? 오늘 당신 얘기를 들으니 그 답이 결국 준비와 이해의 차이라는 확신이 더 들었어요. 그때 서윤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윤아가 화면을 확인하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포항이랑 홍천 쪽에서 진행 중인 한미연합훈련 관련 소식이에요. 이번 주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고 있었는데 산악 지역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서 보급로 하나가 끊겼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백마고지 이야기를 나눈 직후에 지금 이 순간에도 산악 지형이 누군가의 이동로를 좌우하고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겹쳐졌습니다. 서윤아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저희 쪽으로 지형 데이터 지원 요청이 들어왔어요. 같이 가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2해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상황실에 앉아만 있었지만 이번엔 다를 거라고 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식당을 나서며 저는 젖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줄기가 이미 꽤 굵어져 있었어요. 우리는 곧바로 차를 몰아 홍천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 내내 빗줄기가 점점 굵어졌습니다. 서윤아가 운전하는 동안 저는 노트북으로 실시간 강수 레이더를 띄웠습니다. 산간 지역 위로 붉은색 강수 구역이 짙게 표시돼 있었어요. 화면 속 붉은 구역이 점점 넓어지는 걸 보며 저는 손끝이 저릿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와이퍼가 빠르게 움직여도 앞유리에는 계속 물방울이 맺혔습니다. 서윤아가 상황을 설명해줬습니다. 이번 훈련에 병력만 4,400여 명이 투입됐어요.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부터 예보에 없던 폭우가 쏟아지면서 훈련장 인근 산간 마을로 이어지는 도로 하나가 토사에 막혔다고 해요. 마을 주민 몇 분이 아직 대피하지 못한 상태예요. 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기까지 채 2시간도 남지 않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12해 전 그 계곡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겠다고 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 지자체 재난 담당자들과 훈련 지원에 참여했던 민관군 협력팀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이미 대피를 마친 주민 몇 명이 우비를 입은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담당자 한 명이 무전기에 대고 다급하게 뭔가를 반복해서 외치고 있었습니다. 서윤아가 저를 소개하며 상황을 물었습니다. 담당자가 지도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기존 대피 경로가 토사로 막혔습니다. 우회로가 두 곳 있는데 어느 쪽이 안전한지 판단이 필요해요. 집안이 이미 약해진 상태라 시간이 없습니다. 마을에 아직 못 나오신 분이 3분, 그중 2분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지도를 받아들고 능선 방향과 경사도를 빠르게 살폈습니다. 서윤아는 옆에서 최근 강수 데이터를 겹쳐가며 위험 구간을 표시했어요. 지도 위에는 3시간치 강수량이 등고선 위로 겹쳐 표시돼 있었거든요. 저는 그 숫자들을 하나씩 짚어가며 어느 구간이 가장 위험한지 가려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우회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길은 능선을 가로지르는 구간이 있어요. 경사가 완만해 보여도 능선을 가로지르는 지점은 토사가 흘러내리는 방향과 정확히 겹칩니다. 지금 강수량이면 이 지점은 30분 안에 다시 막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담당자가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그래도 거리는 이쪽이 훨씬 짧은데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괜찮을까요? 저는 그 판단에 결코 서두르지 않고 답한 겁니다. 거리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다부동에서도 백마고지에서도 결국 승패를 가른 건 거리가 아니라 지형의 방향이었어요. 서윤아가 두 번째 우회로를 짚었습니다. 이쪽은 능선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토사가 흘러도 길과 같은 방향으로 흐르니까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거리는 조금 더 걸리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쪽이 맞습니다. 저는 그 판단에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그 경로를 담당자에게 전달했습니다. 담당자는 잠깐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무전기를 들더라고요. 담당자가 무전으로 지시를 내리는 동안 저는 옆에서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서윤아가 제 손을 살짝 잡아줬습니다. 이번엔 다를 거예요.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화면 속 위성 신호가 움직이는 걸 지켜봤습니다. 대피 차량이 두 번째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게 실시간으로 표시됐어요. 신호가 한 번씩 깜빡일 때마다 저는 숨을 참았다가 다시 내쉬기를 반복했습니다. 10분, 20분, 30분. 시간이 그렇게 더디게 흐른 적이 없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무전기에서 마을 주민 전원이 안전하게 대피를 완료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12해 전 저는 지형을 잘못 읽어서 100을 잃었습니다. 오늘 저는 같은 능선을 당당히 제대로 읽어서 사람들을 지켰습니다. 그 차이가 지형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였다는 걸 저는 온몸으로 다시 확인했죠. 저는 100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조용히 불러봤습니다. 100, 이번엔 제대로 봤어요. 서윤아가 제 옆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의 데이터가 없었으면 저 혼자서는 못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둘이 함께 해낸 일이에요. 잠시 후 대피했던 마을 주민들이 임시 대피소로 이동하는 모습이 멀리서 보였습니다. 우산을 쓴 노부부가 서로를 부축하며 걷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빗줄기가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젖은 지도를 다시 접으며 12해 동안 제 안에 남아있던 무거운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빗속에서 처음으로 지형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만 지킬 수도 있다는 걸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와 콜라트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간단히 적고 이 취재가 결코 억지스러운 연결이 아니었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잠시 후 콜라트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다니엘 축하해요. 그리고 이번엔 제가 틀렸어요. 산악 비율이 다가 아니라는 거 이제 저도 인정할게요. 저는 그 짧은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12해 전 저는 지형 앞에서 늘 혼자였습니다.
오늘 밤은 처음으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조차 이 순간을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미나 마지막 날 오전, 주최 측이 저에게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원래 일정에는 없던 순서였어요. 서윤아가 어젯밤 있었던 일을 주최 측에 간단히 전했고 참석자들이 제 소감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단상에 섰습니다. 18회 동안 저는 지영 앞에 서는 사람이었지 사람들 앞에 서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입을 열자 말이 당당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번 취재를 시작하기 전까지 이 반도가 방어에 유리한 이유를 그저 산이 많아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동안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화면에 다부동과 백마고지의 지형도를 나란히 띄웠습니다. 이 땅은 산이 많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능선이 그물처럼 겹겹이 얽힌 땅이었어요. 병력 열세를 상쇄한 좁은 통로, 낮은 고지 하나를 두고 열흘간 벌어진 공방, 그 위에 700년 넘게 이어진 산성의 역사와 오늘날의 재난 대응 체계가 또 하나의 층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지형의 밀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단순히 산이 많은 게 아니라 그 산들이 서로 얼마나 촘촘하게 얽혀 있고 그 위에 사람들의 대응이 얼마나 오래 쌓였는가의 문제였어요. 강의실 앞줄에 앉아있던 다른 참석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산악지형이 아닌 나라는 이 사례를 어떻게 참고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 질문을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배운 건 지형을 그대로 옮겨올 수는 없어도 그 지형이 만들어낸 태도는 참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리보다 방향을 먼저 보는 태도, 그리고 하나의 거대한 계획보다 여러 개의 분산된 거점을 쌓아가는 태도. 이건 어느 지형에서든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서윤아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저희도 이 체계를 하루아침에 만든 게 아니에요. 다부동, 백마고지 같은 큰 아픔을 겪을 때마다 조금씩 보완해온 겁니다. 그 과정 자체는 어느 나라든 참고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필리핀에서 왔다는 한 참석자가 다시 손을 들어 자기네는 섬나라라 지형이 완전히 다른데 그래도 참고할 부분이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서윤아가 답했습니다. 섬이든 반도든 육지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지형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대응 체계를 쌓아왔는가가 핵심이에요. 지형의 형태는 다르지만 그 태도는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뒤쪽에 앉아있던 또 다른 참석자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취재를 시작할 때와 지금 가장 크게 달라진 생각은 뭔가요? 저는 잠시 서윤아를 바라본 뒤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산악 비율이라는 숫자 하나로 이 땅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압니다. 숫자는 시작일 뿐이고 그 숫자 뒤에는 늘 그 지형을 이해하려 애쓴 사람들이 있다는 거요. 강의실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뒤 저는 서윤아와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 함께 있었습니다. 서윤아가 스위스로 돌아가면 뭐부터 할 거냐고 묻더군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콜라트한테도 얘기했는데 우리 연구소에 이 지형 밀도 개념을 정식 분석 항목으로 제안해 볼 생각이에요. 이번에 배운 걸 그대로 가져가려고요. 서윤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달 자기네 쪽에서 후속 공동 연구가 있는데 스위스 알프스 데이터도 필요하다고 혹시 참여할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일정 비워둘게요. 공항 게이트 앞에서 서윤아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다니엘, 이번 주 감사했어요.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해요. 12회 동안 혼자 붙들고 있던 질문에 처음으로 답을 들었으니까요. 서윤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엔 제가 스위스로 갈게요. 백마고지 말고 알프스 국가 요새도 한번 봐야죠. 저는 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저는 백의 가족에게 이번엔 꼭 편지를 쓰겠다고 서윤아에게 약속했습니다. 서윤아는 그 말을 듣고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그저 고개를 끄덕여줬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고 게이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돌아보니 서윤아는 아직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능선을 내려다봤습니다. 12해 전 저는 이 일을 온전히 혼자 감당해야 하는 일이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그 생각이 처음으로 틀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지난 일주일을 떠올렸습니다. 12해 동안 혼자 붙들고 있던 질문, 처음으로 함께 밤을 새운 사람, 그리고 이번엔 무사히 대피를 끝낸 상간마을. 이 모든 것이 한 주 안에 겹쳐 일어났다는 게 여전히 실감나지 않았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이번 취재에서 정리한 자료들을 다시 훑어봤습니다. 다부동의 좁은 통로, 백마고지의 12번의 공방, 700년 넘게 이어진 산성의 흔적. 그 모든 조각이 이제는 하나의 그림으로 겹쳐 보였습니다. 축복받은 땅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픔을 겪을 때마다 방어선을 하나씩 더해온 사람들이 있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방어선은 지금도 조용히 쌓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로잔에 돌아가서도 산을 볼 때마다 이 능선들을 떠올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번 주 함께 걸었던 사람의 이름도 함께 떠오를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